지금으로부터 34년 전 1987년 8살이었던 현태 씨는요, 인천 하기동에 위치한 조그만 동네에 살고 있었어. 인하대학교 있는데. 인하대학교. 그 마을 입구에는요, 이름이 없는 커다란 산이 하나 있었는데 아파트가 들어올 예정이라 그 산을 다 이제 나무를 다 베어버린 거예요. 결국 이렇게 벌거숭이 산이 된 채로 돌들만 울퉁불퉁 남아서 언젠가부터 동네 사람들이 이 산을 돌산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대요. 돌산들이 많았어요. 근데 마을로 들어가려면 이 돌산을 꼭 거쳐서 가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지나야 되네. 근데 현태 씨네 집에 기이한 일이 생깁니다. 마을에서 좀 떨어진 철강 회사에 다니던 현태 씨의 아버님께서 새벽에 일을 마치고 이제 약주 한 잔 딱 걸치시고 집으로 가시고 계시는데 그때 시간이 새벽 3시. 어우, 늦었네. 택시를 타고 돌산 입구에 내려서 걸어가는데 고요한 새벽 시간에 아무도 없는 휑한 산길을 혼자 올라가려니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아무리가 술 취한 남자도 무섭지. 예. 뭔가 이 오싹한 이 기운에 집으로 가는 이제 발길을 막 재촉하셨죠. 네. 갑자기 그런데 그 시간에 여자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깜깜한 새벽 시간에 산길에 혼자 여자가 울고 있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너무 어두우니까 주변이 아무것도 안 보여. 거기 누구세요? 울음소리의 근원지를 찾던 아버지는 이내 뭔가에 홀린 듯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서 비틀비틀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도착한 곳엔 새하얀 원피스를 입고 긴 머리로 얼굴을 가린 채 다소곳하게 앉아있는 한 여자가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아니 왜 이 시간에 웬 여자가 혼자서 여기서 울지? 뭔가 사연이 있나 보다 싶어서 말을 붙였어요. 아니 아가씨 이 시간에 여기서 뭐해요? 얼른 집으로 가요. 그 말에 여자가 저쪽으로 가야 하는데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 말에 아버지는 여자의 다리 쪽을 쳐다봤어요. 근데 그 여자 다리에 웬 나무 줄기 같은 것들이 막 얽혀져 있는 거예요. 마치 여자가 그곳을 벗어나지 못하게 붙들고 있는 것처럼. 저는 잠깐 기다려봐요. 아버지는 여자의 다리를 감싸고 있는 그 줄기를 맨손으로 막 떼어내기 시작했어. 줄기가 어찌나 억센지 막 손등이 막 긁히고 손톱에서 막 피가 배어 나왔지만 아버지는 멈추지 않았죠. 어쩌다 이런 거예요? 됐다. 이제 집으로 가요. 너무 늦었어요. 이 아버지의 말에 여자는 가만히 고개만 끄덕일 뿐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도 얼굴은 이 긴 머리카락이 파묻혀서 보이질 않았어요. 아버지는 여자가 걱정되긴 했지만 시간도 늦고 그 정도면 됐죠 뭐. 알아서 가겠지 싶어서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런데
집 앞에 도착한 아버지가 현관으로 들어서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가씨. 아까 그 여자가 쫓아오나. 서 있는 게 아니겠어. 그 인기척도 없이 어떻게 쫓아갔어? 그런데 여자가 하는 말이 너무 황당한 게 어. 지금 집에 아무도 없다고 밥 한 끼만 달라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일어나봐. 저기 가서 밥 좀 차려와. 응? 무슨 지금 이 시간에 밥이에요. 아 얼른. 새벽에 밥을 차려 오라고 하니까 자다가 날벼락을 맞은 어머니 입장에서는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어이없지. 하지만 아버지의 계속되는 성화에 어머니는 결국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죠. 아 거참 이 사람 정말. 아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니 밥을 하나만 차리면 어떡해? 앞에 손님이 계신데. 아 손님 것도 내와야 될 거 아니야. 이러면서 아버지가 버럭 화를 내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자다 깨서 정신이 없네요. 미안합니다. 이거라도 얼른 들어라. 차린 건 없지만 어서 들어요. 맛있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이 상황이 너무 이상한 거죠. 어머니 눈은 분명히 아버지가 혼자 있는 걸로 보였거든요. 입맛은 맞아요. 이 사람이 지금 자다 깨서 정신이 없네요. 미안합니다. 마치 맞은편에 정말 누군가 있는 것처럼 혼자 멍하니 대화를 막 하더래요. 여보 왜 이래? 앞에 누가 있다 그래? 당신 정신 차려요. 멈칫하더니 여보, 식탁에 그대로 어머니는 술이 취해서 잠들었구나 생각을 하신 거죠. 어머니는 아버지를 이제 들쳐업고 안방에 아버지를 눕혔어요. 그리고는 아버지 맞은편에 있는 이제 밥그릇을 치우려고 하는 순간 어머니는 기이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분명히 아까 엄마가 밥통에서 바로 따끈한 밥을 꺼내서 네. 차렸잖아요. 근데 이 짧은 시간 동안 밥이 마치 일주일은 지난 것처럼 누렇게 말라 비틀어서는 글쎄. 신내가 우와, 신내가? 스멀스멀 야야야. 올라오는 거예요. 우와, 뭐야. 찜찜한 기분이 든 어머니는 그날 상 위에 올렸던 반찬국 밥을 다 버렸다. 그냥 다 버려버렸어요. 그날 이후 아버지는 자리에서 깨어나지 못했어요. 어머 어떡해. 눈도 막 못 뜨시고 땀이 막 펄펄 흘리면서 들어가지 마.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아버진 깨어날 생각 안 하지. 의사는 원인을 모르겠다 그러지. 물만 겨우겨우 넘기는 아버지는 안색은 날이 갈수록 새카매져서 마치 송장처럼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러는 동안에도 아버지는 허공을 향해서 살려주세요. 저
저 자식이 있습니다. 제발 놓아주세요. 안 돼요. 안 돼요. 제 처음 안 돼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알 수 없는 말들을 계속 막 이렇게 되풀이하시는 거예요. 왜 이러지? 결국 이러다가 남편을 잃겠다 싶었던 어머니는 사방팔방 사태를 해결해 줄 사람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어. 그러다가 연말에 있는 무당이 현태 씨네 집을 방문하게 돼요. 아, 무속인이 결국은. 아. 무당은 안방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웬 여자가 단단히 붙어서 떨어지질 않네. 이러다 이 집에서 닷새 안에 초상 치르게 생겼어.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8살밖에 안 됐어요. 제발 제 남편 좀 살려주세요. 네, 제발요. 무당의 이런 청천벽력 같은 말에 어머니는 사색이 돼서 무당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었지. 그치, 살려달라고 해야지. 무당은 하얗게 칠린 어머니에게 귀신을 떨쳐낼 천도제를 제안했어요. 천도제. 다음 날 마당에 있는 이 돗자리 위에 아버지를 눕혔어요. 마당을 빙글빙글 돌면서 한참을 춤을 추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하늘 내가 풀어줄 테니 애먼 사람 잡지 말고 썩 나오거라. 그러자 누워있던 아버지가 사지를 막 바들바들 떨더니 갑자기 눈을 번쩍 뜨고는 내가 멍청해서 이대로는 못 가지. 나 아직 안 끝났어. 한다면 이 남자라도 데리고 갈 거야. 바닥을 아이고. 내리치면서 여자 목소리로 아버지가 막 절규를 미친 듯이 하는 거예요. 와, 이런 게 무서워. 놀란 어머니는 아버지를 데려가지 말라고 정신없이 빌었고 그 모습을 본 무당은 인자한 목소리로 여자를 달랬어요. 그 남자는 널 구해주고 밥까지 챙겨준 사람이야. 좋은 마음으로 도와준 사람인데 그렇게 괴롭히면 못 쓰지. 네 한은 내가 풀어줄 테니까 안 좋은 일은 다 잊고 좋은 곳으로 가거라. 무당의 말에 아버지의 기세가 점점 수그러들더니 이내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참을 무당은 아버지의 몸에 붙어있던 귀신을 어르고 달래며 보내줬죠. 천도제가 끝나고 무당은 어머니를 불러서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동네에 얼마 전에 스스로 목숨 끊은 여자 하나 있지? 원한 품고 죽은 그 여자가 자네 남편 따라한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머니의 머릿속엔 뭔가 스쳐 지나갔어요. 현태 씨네 동네는요, 예쁜 누나가 살고 있었어요. 그 누나의 이름은 장경화. 신입사원 환영식에 참석한 경화 누나는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출발하게 됐어요. 회식을 했군요. 근데 동네로 들어가려면
산을 넘어가야 되다 보니까 이 택시 기사님께서 돌산 입구에 누나를 내려주고 가신 거예요. 오로지 희미한 달빛만 의지한 채 경화 누나는 그 으슥한 산길을 혼자 걸어갔어요. 그런데 돌산 중턱쯤 갔을까? 갑자기 뒤에서 낯선 남자, 세 명이 경화 누나의 입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틀어막았어요. 이 남자 세 명이 누나를 돌산 중턱에 있는 작은 옥수수 밭으로 끌고 갔는데 그곳에서 경화 누나에게 몹쓸 짓을 하고는 그대로 경화 누나를 버려두고 도망쳤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경화 누나가 갑자기 집에서 사라진 거예요. 경찰에 신고한 누나의 부모님은 동네 사람들과 함께 누나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경화 누나가 발견됩니다. 근데 그 일이 있었던 돌산, 그 옥수수 밭에서 누나는 농약을 먹고 숨진 채로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늘 푸는 경화 누나가 귀신이 돼서 자기가 죽은 돌산에 묶여 있었던 거죠. 날이 밝자 아버지는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벌떡 일어나더니 밥 2공기를 그냥 후딱 해쳐버리시는 거예요. 호기심. 정신 차리셨구나 이제. 근데 그날 저녁 아버지가 깨어났다는 소식에 동네 이제 친한 아버지 친구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네네. 아이고 박씨 저기 이제 몸은 괜찮아? 아휴, 이제 쌩쌩해. 저기 나 누워 있는 동안 별일 없었지? 별일 없긴. 동네가 아주 발칵 뒤집혔어. 그 왜 저기 그 3명이서 맨날 돌산에 몰려다니면서 불량배 그 이상한 짓 하던 그 3명 기억하지? 예. 그 셋 중에 한 놈은 돌산에서 농약을 먹고 죽고 또 하나는 술 먹고 발을 헛디뎌서 돌산에서 떨어져 죽었는데 근데 그 중에 한 놈이 이제 자기 차례인 것 같다고 막 파들파들 떨면서 지가 잘못한 거를 막 줄줄줄줄줄 불더라는 거야. 아휴, 그 양아치 자식들이 경화를 그렇게 만든 것 같더라고. 경화 누나는 자기가 죽었던 돌산에 남아 그놈들에게 복수를 하고 있었던 걸까요? 새벽 6시 어스름한 새벽 한 남자가 방에 누워 있습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셨나? 남자는 머리가 깨질 것 같은 두통과 목이 타는 갈증 때문에 잠에서 깹니다. 여보, 나 물 한 잔 좀 줘. 아내는 깊이 잠든 건지 대답이 없었어요. 여보, 나 물 좀 달라니까. 또 조용해. 꼭 집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인기척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남자는 물을 마시기 위해서 가까스로 몸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해. 집에서 희한한 냄새가 나는데 이게 평소에는 전혀 맡을 일이 없는 피비린내. 비린내. 냄새가 있어. 그리고 남자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맙니다. 바로 자신의 옆에 피범벅이 된 식칼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 업무에 걸린 거야 뭐야 이거? 뭐지? 뭐야, 꿈이야? 꿈꾸는 건가? 남자는 싸한 기운을 느끼고는 다급하게 거실로 뛰쳐나갑니다.
그런데 이 발바닥에 아주 찐득찐득하고 미끄러운 액체가 느껴집니다. 순간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소름이 쫙 끼치는데 남자가 거실에서 목격한 것은 피를 흥건하게 흘리며 쓰러져 있는 아내. 칼에 마구잡이로 찔린 채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남자는 직감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우리 집에 강도가 들었구나. 그때 머리가 핑 돌면서 아찔해집니다. 우리 애들은 아이들 방으로 달려갔죠. 하지만 11살 된 딸과 9살 된 아들은 각자의 방에서 처참한 모습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유일한 생존자는 이 집의 가장이자 남편, 두 남매의 아빠인 김 씨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아버지 빼고 다 죽은 거예요, 그럼? 이게 뭐야, 꿈이야, 뭐야, 이게. 1990년 6월 2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실제로 발생한 새 모자 피살 사건. 실제로. 하룻밤 사이에 온 가족을 잃은 김 씨의 머릿속은 정말 공포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미치지. 경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현장에 있던 김 씨도 당연히 조사를 받았겠죠. 집에 들어온 게 몇 시쯤이었죠? 저 새벽 2시쯤 됐을 거예요. 남해석께서 사건 현장을 발견한 게 새벽 6시쯤 되네요. 그 사이에 목격한 건 없나요? 저 그냥 뻗어서 자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새벽 2시 25분쯤에 여자 비명 소리가 7, 8차례 들렸다는데. 전혀 들은 게 없습니까? 들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김 씨의 이야기를 듣는 형사의 눈빛이 좀 이상해요. 그렇지. 의심을 하나? 의심하지. 현장을 살펴보니까 말이죠. 텔레비전의 안테나가 부러져 있고 시계와 머리핀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싸웠네. 혹시 새벽에 부부싸움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저는 당신이 차고 있던 시계 뒷면에 혈흔이 하나 나왔어요. 네? 이거 언제 묻은 겁니까? 아니 혹시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강도 같은 게 아닌가요? 외부 침입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강도가 든 줄 알았지만 외부 침입의 흔적도 사라진 금품도 없었다는 거죠. 김 씨가 바로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이 된 거예요. 흉기가 김 씨가 자고 있던 안방에서 발견된 점도 그렇고 아무리 술을 많이 마셔서 취한 상태였지만 아무런 소리도 듣지 못하는 걸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유일한 생존자였던 김 씨를 의심하는 쪽으로 여론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실제로 살인자로 몰린다면은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십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모를 것 이런 같은데. 상황에서 이렇게 된다면 정말 그럼. 질투한 거죠. 그렇죠. 네. 너무 말이 안 억울하지. 되죠. 너무 억울하고. 정황이 그렇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살해 동기. 이유가 있어야지. 대체 남편이 자신의 가족을 무참히 살해할 이유가 애들까지. 뭐가 있겠습니까, 맞아. 도대체? 특히 김 씨의 아내는 이 자녀 교육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현모양처였고 겉으로 보기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고 완벽한 가족이었던 거죠. 그런데 경찰이 김 씨를 의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예요? 혹시 여러분 기억나세요?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 신체 검사 받으면 혈액형 알려줬던 그렇죠. 거. 알려드리고 우리가 알죠. 아들이 학교에 다녀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오늘 학교에서 혈액형 검사했어. 나 A형이래. A형?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왜? 이 이야기를 들은 남편 김 씨는 충격에 빠져요. 달라. 나 A형이래. 무슨 소리야? 우리 영훈이가 A형이라고? 남편 김 씨의 혈액형 O형, 아내의 혈액형 O형. 그럼 이것도 뭐 나올 수가 없잖아. 그럼 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김 씨 부부 둘 사이에서 A형이 나온 겁니다. 뭐야? 둘 사이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혈액형이었던 거죠. 이때부터 남편 김 씨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를 의심하게 됐는데요. 당신 어디 갔다 왔어? 나 몰래 딴 놈 만나고 왔지? 여보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솔직하게 얘기해봐. 영훈이 내 자식 맞아? 여보, 봤다니깐요? 지금 대체 맞는데 어떻게 A형이 나오냐고! 이렇게 의심이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아이고. 미쳤죠. 결국 김 씨는 아내의 일거수일투족을 의심할 정도로 의처증이 심해졌어요. 심지어 아내가 운영하는 약국앞 다방에 잠복해서 자신이 모르는 다른 남자와 접촉이 있는지까지 감시하게 됩니다. 아까 인사한 놈 누구야? 어? 그 놈이야? 그 놈이 영훈이 친아빠야? 어? 말해보라고. 말해봐. 왜 말을 못해? 아 뭘 말해? 아 좀 그만 좀 해. 나 진짜 미칠 것 같다고. 미쳐. 내가 더 미칠 것 같아. 당신 어디 가는지 매일 내가 잠도 못 자고 지켜보는 거 알아? 영훈이 누구야? 그거 말해줘봐 좀. 집착이 심했네. 아내의 어머니가 했던 당시 진술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근래에 딸 집에 가면 사위가 증권 산 것도 딸 때문에 떨어지고 모든 것이 딸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 사람 미치겠다 이거. 부부간에 싸우는 것도 몇 번 보았다. 딸이 이혼을 하겠다고 자기가 말한 적이 있다. 못 견디고. 둘 사이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는지 대충 아시겠죠? 김 씨 부부의 불안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던 이건 거죠. 뭐 용이죠, 뭐 저기. 그렇다면 정말 남편 김 씨가 아내를 의심한 나머지 심하게 다투다가 살인을 저지르고 만 것일까요? 근데 김 씨가 범인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요. 게다가 남편은 사건 당일 집에 돌아올 때 입고 있던 옷을 그대로 입고 있었는데 네. 하얀 옷에 이 핏자국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것도 신기한 거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피가 튀는데 그럼. 그렇죠. 어떻게 안 묻지? 사건은 미궁으로 빠지는 듯 했지만 사건 발생 18일 후 응. 판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몰라요. 부검 결과 범인이 밝혀진 거예요. 뭐야? 누구? 우선 범인은 네. 김 씨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진범이 따로 있었던 거죠. 김 씨의 입장에서는 대체 얼마나 화가 치밀었을까요? 도대체 내 가족을 이렇게 쫓아나게 몰살한 범인이 누굽니까? 네, 혹시 제가 아는 사람입니까? 제가 그놈 얼굴 좀 봐야 되겠습니다. 네.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왜 제가 제 가족을 쫓아이 중인 범인의 얼굴도 못 봅니까? 그게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요. 왜? 네?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게? 범인 말이에요. 아내분입니다. 누구라고? 아내? 아내. 아내라고?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뭐야? 아이들 다 살해하고 난 뒤에 본인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범인이 누구보다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한 아내라니. 이야기를 듣기 시작한 김 씨는 절망에 빠진 채 할 말을 잃고 맙니다. 문 손잡이에 남아있는 혈흔, 그리고 칼에서 발견된 머리카락, 반항하던 아이들 손가락에서 발견된 머리카락까지 아휴. 모두 아내의 것으로 판명이 난 거예요. 더군다나 아내의 가슴과 배에 난 칼자국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모두 같은 방향으로 나 있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칼날을 자신에게 겨누고 움직이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찌른 증거죠. 어머 어머. 그리고 아내의 가슴에 있던 자상 중에 6군데에서 여섯 군데? 주저흔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이 주저흔이 뭐냐면 스스로에게 차마 치명상을 가하지 못하고 여러 번 시도하다가 실패할 때 남는 상흔을 말합니다. 그렇게 아내의 가슴과 배에 남은 총 14개의 자상. 어떻게 아내는 자기 자신을 이토록 잔인하게 찌를 수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도대체 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걸까요? 아내는 지속적으로 남편 김 씨에게 시달렸고 자신의 결백을 믿어주지 않는 남편 때문에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아그 혈액형을 때문에. 완벽한 가정을 이어오던 아내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던 거예요. 결국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은 바로 혈액형이 불러온 의심. 피 한 방울 때문에 이런 비극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아내가 겨눈 칼 끝이 자신을 그토록 괴롭힌 남편에게 향하지 않고 그래 왜 애들? 아이들과 자신에게 향한 건 왜일까요? 왜 그런 거야? 수사 결과 아내는 아들과 딸 그리고 자신을 스스로 찌르고 피를 쏟는 그 죽음의 문턱에서도 굳이 칼을 남편 옆에 가져다 놓았다고 해요. 맞아. 일부러 그 침대 옆에 놔둔 거죠. 그렇죠. 그 이유는 전문가분의 의견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그건 사전에 계획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 사람도 같이 묻어야 되는데 저 사람을 죽이는 건 난 그것까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일가족을 살해한 나쁜 남편으로 몰아가지고 인생을 망치겠다는 계획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와,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남아 있어요. 또 있어요? 자, 부검 과정에서 감춰져 있던 진실이 밝혀집니다. 형사가 김 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알고 계셨어요? 남편분 혈액형 A형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자신이 O형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살았던 김 씨의 진짜 혈액형은 바로 A형. 너무 싫다. A형 남편과 O형 아내 사이에서는 얼마든지 A형의 자녀가 태어날 수 있거든요. 태어날 수 있지. 혈액형을 잘못 알고는 그렇게 아내와 아들을 의심했던 겁니다. 피가 부른 피의 비극. 아내와 아이들은 진실을 알지 못한 채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고 만 거죠. 자,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인 2010년 10월 28일은 저희 가족이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이사를 온 날이었어요. 미국은 땅이 워낙에 넓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까지 비행기로는 3시간이 걸리고 차로는 거의 20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한국처럼 이렇게 직접 매물을 보고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사진만 보고 이사를 결정했죠. 그렇게 도착한 새 집. 그런데 생각보다 새 집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저희가 딸 셋에 아들 둘인 자식 부자라서 아이들이 늘 서로 좋은 방을 막 갖겠다고 전쟁을 벌였는데 이 집은 저희 아이들이 원하는 방을 하나씩 다 가질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넓고 좋았어요. 엄마, 나 이 집 완전 좋아. 엄마 최고. 그래? 아이들도 이사를 잘 왔다면서 팡팡 막 뛰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니 어찌나 기분이 좋던지. 그리고 사실 이 집이 1년 렌트 비용이 주변 시세보다 무려 800불. 한국 돈으로는 거의 100만 원이나 저렴했어요. 오, 이상하다. 남편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식당을 운영하러 떠나고 집엔 저와 5 아이들만 남게 됐어요. 모두가 잠든 새벽. 자고 있는데 어디선가 발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다 깨서 화장실을 가는 건가 싶어서 복도로 나갔죠. 그랬더니 셋째 딸 지은이가 1층으로 내려가는 그 계단 앞에 서 있더라고요. 지은아, 자다 깼니? 지은아? 지은아. 가만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온몸에 축 처져서는 부르는 소리에 대답도 없고 그저 계단 끝에 흔들 서서 뭔가 중얼중얼 혼잣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순간 아이의 몸이 확 계단 아래로 고꾸라지듯 쏠리는 거예요. 참아야지. 딸아이를 정말 달려가서 꽉 껴안았어요. 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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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아, 정신 차려봐, 지은아! 엄마, 나 여기 왜 있어? 지은아! 어떡해! 아이가 코피를 흘리더라고요. 어떡해! 지은아! 그날 밤부터 셋째 딸은 자기 침대를 벗어나서 어떤 날은 옷장에서 또 어떤 날은 놀이방에서 발견이 되고 또 어떤 그런 날들은 아침에 코피를 꼭 흘렸어요. 아, 무섭다.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전 걱정이 정말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에 뭔가 문제가 있나 싶기도 했어요. 며칠 후 산더미 같은 짐들과 씨름을 했더니 온몸이 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저녁을 먹이고 난 후에 전 혼자 2층에 딸린 욕실로 갔어요. 욕실에 뜨뜻한 물을 가득 채우니까 금세 따뜻함이 감돌면서 습기가 가득 차올랐어요. 근데 변기 위에 벽면 쪽에 이상한 자국이 눈에 띄더라고요. 아, 이게 뭐지? 자세히 보니까 뭔가 흐릿한 갈색의
딸아이들 손 크기만한 손자국이 있더라고요. 오른손을 왼쪽으로 돌려서 비스듬하게 이렇게 찍혀있는 손자국에 이거 놀았나? 이 집에 살던 뭐 아이가 물감놀이를 하다가 못 쳤나 싶었죠. 안 봤으면 모르겠는데 이미 보고 나니까 신경 쓰이죠. 본 김에 없애버리자 싶어서 욕실 청소 스펀지로 슥슥 닦아냈어요. 청소를 끝내고 세면대 앞에 서서 머리를 이렇게 묶고 있는데 뿌연 연기가 가득한 거울에 뭔가 검은 형체가 어릿어릿 보이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고개를 휙 돌아봤는데 아무것도 없네. 이상하다. 내가 잘못 봤나? 하면서 다시 고개를 변기 쪽 방향으로 돌렸는데 방금 제가 스펀지로 깨끗이 지웠던 손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는. 지웠는데. 안 지워졌어. 뭐지? 뭔가 꺼림칙해서 아까보다 더 힘을 줘서 빡빡 닦았어요. 그래, 내가 요즘 좀 피곤했으니까. 그럴 수 있어. 그래서 따뜻한 욕조물에 몸을 담그고 피로를 풀고 있는데 이번에는 문 바깥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작지만 분명한 발소리였어요. 훈준이니? 훈준아. 막내 아들인가 싶어서 불러봤지만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차박, 차박, 차박. 이번에는 발소리가 더 가까이에서 들리기 시작했어요. 온다, 온다. 지은이니? 지은아. 이내 샤워 커튼에 누군가의 실루엣이 비치는 거예요. 순간 털이 쭈뼛서는 느낌에 샤워 커튼을 급하게 확 젖혔더니 욕실은 텅 비어 있었어요. 이쯤 되니까 목욕이고 뭐고 너무 오싹하고 무서워서 얼른 옷을 챙겨 입고 욕실 밖으로 나왔어요. 1층에 모여있는 아이들에게 내려가서 급히 물었죠. 혹시 너희들 엄마 씻을 때 욕실에 왔었니? 아니, 우리 여기에서 계속 TV 보고 있었는데? 그래. 그렇게 남편도 없이 혼자 심란한 마음을 다스리던 어느 날 주방에서 점심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당탕탕탕탕 소리가 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뛰어다니니? 얘들아. 아니 얘들이 엄마가 계단에서 그렇게 뛰면 다친다고 했지? 아니, 우리가 뛰려고 뛴 게 아니라 계단에 자꾸 어떤 여자애가 있어서 무섭단 말이야. 누나만 본 거 아니야. 나도 봤어, 엄마. 나도. 뭘 보는구만 애들이. 낮에는 웬만하면 안 나타나는데. 전 아이들이 하는 말이 도통 이해가 안 됐어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하다가 아이들에게 각자 자신들이 본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보라고 했어요. 이거 가지고 각자 방으로 가서 너희가 봤다는 그 애 그려봐. 재밌다. 그리고 완성된 똑같이 다. 그림을 가지고 제게 하나 둘 찾아왔죠. 야. 아이들이 건넨 4장의 그림은 모두 한 사람을 그린 듯 똑같은 인상착의를 하고 있었어요. 같이 봤구만. 맞네. 긴 생머리에 원피스. 키는 중학생 정도 돼 보인다고 했죠.
너희들 얘 어디서 봤다 그랬지? 그러자 아이들은 모두 1층 계단 아래의 코너를 가리켰어요. 거기만 있는 거 아닌데. 뭐? 걔 계단에 있을 때도 있고 안방 화장실이랑 차고랑 보일러실에 있을 때도 있어. 너희들은 어디서 제일 많이 봤었어? 그 여자애라는 존재를? 그러니까 저녁에 계단을 올라왔을 때 제일 많이 본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무서우니까 다 뛰쳐 올라가잖아. 그때 그 집에 갔을 때 그 여자애가 어떻게 생겼었어? 머리카락 길고 하얀 원피스인데 반팔. 본 모습은? 똑같아. She wasn't smiling. Her facial expression was very. 진짜? I wouldn't say sad, but it was very gloomy and For me, dull. 얼굴 표정보다는 이제 그 느낌이 있잖아. 사람이 좀 어두운 느낌? 그런 거야. 자꾸만 집에서 귀신을 봤다고 하니까 솔직히 남편이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괜히 혼자 자기도 무섭고 딸 지은이도 혼자 잠들다 혹시 다치기라도 하면 안 되니까 어린 딸이랑 꼭 붙어서 자기로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이때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네. 안 가셨어요. 그로부터 며칠 후 아이와 잠을 자고 있는데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군가 1층에서부터 2층으로 계단을 올라가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그 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오만 가지 생각이 들던 그때 갑자기 그 소리가 저와 딸아이가 자고 있던 방문 앞에서 뚝뚝 멈춘 거예요. 왔어. 정체 모를 소리에 고개를 슥 돌려서 문을 바라봤어요. 온몸을 정말 덜덜덜 떨면서 잠든 딸아이를 꼭 감싸 안았죠. 그리고 얼마쯤 시간이 흘렀을까? 방 안 곳곳을 둘러봐도 어디에서도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던 그때 침대 밑으로 쑥 들어갔고 뒤이어서 갑자기 지진이 일어난 듯이 정말 배응과 함께 침대가 막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한쪽 팔로는 딸아이를 꽉 껴안고 한쪽 팔로는 침대 머리맡을 막 붙잡으면서 안간힘을 막 쓰고 있는데 갑자기 자고 있던 딸아이가 깨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순간 너무 놀란 나머지 품에 있던 아이를 떼어냈는데 이번엔 아이가 제 팔을 잡으면서 절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눈을 크게 뜬 채 입이 찢어져라 웃고 있는 그 얼굴은 제 딸아이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갑자기 눈이 번쩍 떠지는 기분에 서둘러 몸을 일으킨 저는 바로 딸아이부터 살폈어요. 다행히 아이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새근새근 잘 자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해가 뜨고 있었죠. 꿈이야 뭐야. 그제야 밤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그 사이 느꼈던 공포가 한꺼번에 터지면서 눈물이 정말 펑펑 쏟아졌어요. 서럽죠. 도저히 그 집에선 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급한 짐들을 먼저 챙기고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를 했어요. 네? 중개인이 저에게 해준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집에서 이사를 나온 이후 부동산 중개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그 집에 이제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봤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그 집에 살인 사건이 있었다고 제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 사연은 서울에 사는 이가은 씨가 보내주신 실화입니다. 싫어. 10여 년 전에 가은 씨가 27살 때 겪은 일이라고 하는데요. 당시 저는 3교대 근무를 하는 종합병원 간호사였어요. 아 힘들지. 눈코 뜰 새 없이 정말 바쁘게 지내던 어느 날 말 그대로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한 달 안에 살고 있던 원룸을 비워줘야 했거든요. 갑작스럽게. 급한 마음에 짬날 때마다 부동산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한 2주쯤 지났을까? 제 눈을 번쩍 뜨게 만든 매물이 나왔어요. 옥탑방? 모든 걸 다 갖췄는데 왜 이렇게 싸? 보증금 300에 월세가 25만 원? 뭐야 그 저러면? 싸다. 다른 사람이 낚아채기 전에 얼른 집을 보러 갔죠. 매물은 주택 옥상에 있는 옥탑방이었어요. 넓다. 역세권에 방, 부엌, 화장실 깨끗하고 해도 잘 들고 마음에 아주 쏙 들더라고요. 집주인은 옥탑방 아래층에 살고 계신 할머니였습니다. 집은 깨끗하지? 네. 방도 마음에 들고? 네. 여기 아가씨들만 계속 살았거든. 참, 결혼은 했어? 남자친구는 있고? 할머니, 제가 결혼했으면 여기 혼자 살러 왔겠어요? 사실 제가 남자친구가 있긴 한데 할머니 마음에 들고 싶어서 살짝 거짓말을 좀 했죠. 간호사랬지? 네. 참한 데다가 직업도 마음에 드네. 근데 계약하기 직전 할머니가 갑자기 옥탑에 살려면 지켜야 하는 조건을 말씀하셨어요. 남자는 데려오지 말 것. 와,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집을 보여주실 때 근데 계속 강조를 하시는 게 여자여야 돼. 그리고 아가씨여야 되고 딱 그거를 강조를 하셨거든요. 결혼했냐, 뭐 남자친구 있냐, 직업이 너무 마음에 든다. 계속. 남자친구도 데려오지 마라, 잠만 자라, 갑질도 진짜 이런 갑질이 있나 싶더라고요. 그러네. 그래도 당장 너무 급했으니까요. 약속은 꼭 지키겠다고 안심시켜드리고 옥탑방에 살게 됐습니다. 이사 온 첫날 밤 한참 자고 있는데 어디선가 싸한 시선이 느껴지는 거예요. 방 창문이 반쯤 열려 있더라고요. 어머. 무섭다. 제가 분명히 자기 전에 창문을 닫았거든요. 거기 누구세요? 누구세요? 그때 열린 창문 너머로 슥. 할머니! 지금 거기서 뭐 하세요? 할머니가? 할머니 왜 그래? 아니, 이사 온 첫날이라서 잘 자나 보러 왔지. 더 자? 응? 제일 무서워요. 이날부터 집에만 오면 자꾸 누가 지켜보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지난밤 할머니 때문에 예민해졌나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집에 자꾸만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의 흔적이 남아 있었거든요. 벗어 던져놓고 나간 스타킹이 감쪽같이 사라져 있다거나 화장실 창문이 활짝 열린 채 제 칫솔만 없어진 적도 있었어요. 보안에 취약하네. 그러던 어느 밤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멀쩡하던 핸드폰이 먹통이 됐더라고요. 그래? 응? 왜 그 핸드폰 잠금 화면을 풀려면 비밀번호를 눌러야 되잖아요. 그때 여러 번 틀리면 화면이 아예 맞아요, 잠겨버리잖아요. 맞아요. 제 핸드폰이 딱 그 상태. 그러니까 제가 씻는 동안 누가 몰래 제 핸드폰을 열려다가 실패를 한 거예요. 뭐야 이건? 너무 무서워. 숨소리도 죽인 채 주변을 조심스럽게 둘러보는데 마당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누가 잡아야 돼. 얼른 밖으로 나가봤더니 할머니! 아니 도망치고 있는 사람이 주인 할머니인 거예요. 아이고. 빠르지도 않았을 텐데. 대체 어떤 집주인이 세입자 집에 마음대로 들어와서 휴대폰을 열어보냐고요. 이건 아무리 할머니도 이건 아니다. 이건 정말 제대로 선 넘은 거잖아요. 아, 할머니들이 진짜 옥상 근처에도 못 오게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옥상으로 올라오는 출입문을 아예 잠가 버리려는데 문이 이미 잠겨 있는 거예요. 뭐야? 이거 왜 이래? 문고리에도 안쪽과 바깥쪽이 그쵸, 있잖아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밖에서 못 들어오도록 안에서 걸어 잠글 수 있게 되어 있죠. 근데 이상하게 옥상 출입문은 문고리가 반대로 달려 있더라고요. 가다 놓는 건데 그럼? 저는 꼼짝없이 옥상에 갇힌 거예요. 할머니! 할머니! 문 열어주세요! 할머니! 이 시간에 잠이나 잘 것이지 왜 나왔어? 아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 왜 잠그셨어요? 문고리는 또 왜 이래요? 무섭겠다. 그러니까 보통은 바깥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잠그잖아요. 근데 거기는 바깥에서 사는 사람을 가둘 수 있는 방향이에요. 이제 제가 할머니한테 이거 도대체 왜 이러냐고 열쇠 아저씨가 실수를 했다는 둥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요. 할머니 약간 수상하다. 너무 무서운데. 할머니의 선 넘는 그 간섭에 저도 이젠 세입자로서 할 말은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옥탑방 화장실에 거울이 없거든요. 할머니, 왜 거울 좀 달아주세요. 너무 불편해요. 거울이 왜 필요해? 거울 없는 게 마음 편할걸? 아니, 거울 없는 화장실이 어딨어요? 아, 저 여기 사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냥 방 뺄게요. 얼마나 살았다고 방을 빼? 계약을 했으면 살아야지. 아, 나 돈 못 줘. 몰라. 할머니! 그러니까 뭔가 이 집에 뭔가 이상한 게 있나. 그러면서 점점 더 무서운 거예요, 집이. 화장실을 가보면 누군가 있는 거는 아니고 근데 소리는 계속 나고. 사람의 숨소리 같은 느낌? 되게 세고 강하고 뭔가 남자 느낌? 어떤 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결국 제 돈 재산. 화장실 거울은 제가 달았습니다. 없다니까 좋네. 그러던 어느 밤 화장실 거울 앞에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오빠! 이제 준비 다 끝났어. 알았어. 금방 갈게. 이따 봐. 그때 간질간질 뭔가가 제 긴 머리끝을 건드리는 거예요. 양손으로 정수리부터 머리카락 끝까지 쓸어봤는데 아무것도 없었죠.
안심하고 다시 화장을 하려는데 누가 있어? 당장 옥탑을 나가려고 문을 여는데 문이 또 열리질 않는 거예요. 또 잠궈놨어. 또 할머니가 잠근 거죠. 할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아무도 없어요! 간절히 막 문을 두드리고 있던 그때 제 바로 옆에 제겐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뭔가 이상했어요. 남자는 분명 마당 한가운데에 꼿꼿이 서 있는데 바지 아래로 어떤 것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귀신이네. 귀신.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아. 저도 모르게 눈을 꼭 감고 제 눈앞에 남자가 사라지길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얼음장같이 차가운 손가락들이 다시 또 제 머리카락 사이사이로 막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만해라. 소름 끼친다 이거는. 이대로 정신을 잃으면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아서 정말 이를 악물고 버텼죠. 그때 철커덕 옥탑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은아, 가은아, 너 괜찮아? 왜 그래? 문을 연 건 제 남자친구였습니다. 얘기해봐. 왜 그래? 뒤를 돌아보니 어느새 발 없는 남자는 사라졌더라고요. 이대로는 더 이상 옥탑방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못 살아. 못 살지. 할머니, 저 당장 방 빼주세요. 아유, 또 말 같지 않은 소리야. 아유, 이 남자는 뭐야? 집에 남자 들이지 말랬지? 그때 할머니 뒤로 사진이 보였습니다. 네, 잠시만요. 아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어? 남의 집에 와서 뭐 하는 거냐고? 사진 속엔 주인 할머니 그리고 그 옆에 휠체어를 타고 있는 남자가 있었어요. 저 휠체어 탄 남자 누구예요? 우리 둘째. 할머니가 둘째 아들이라고 한 남자는 바로 옥탑에 나타났던 발이 없는 그 남자였습니다. 할머니께 둘째 아들은 지금 어딨냐고 여쭤봤죠. 그러자 지금까지 그렇게 뻔뻔하던 할머니가 한껏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원하는 대로 옥탑에서 나가게 해주겠다고. 갑자기? 저는 곧장 부동산 카페에 세입자를 구하는 글을 올렸고 다음 날 대학생이라며 여자분이 집을 보러 왔습니다. 조건이 여자구나. 방이 너무 이쁜데요? 내가 세입자를 좀 까다롭게 골라서 그래. 아가씨 혼자 살 거지? 네네. 결혼은 했어? 아니요. 남자친구는 있고? 아니요. 여기 절대로 남자 들여서는 안 돼. 학생은 한 달 전 제가 옥탑방에 처음 왔을 때처럼 집을 마음에 들어 했어요. 그렇지, 가격도 너무 좋으니까. 옥탑방을 나오고 저는 다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더 이상 귀신을 보지도 누군가가 감시한다는 두려움에 떨지도 않게 됐습니다. 그냥 문득 그 집이 생각나가지고 일을 들어가 봤더니 그 아가씨가 집을 내놓은 거예요. 역시 못 견뎠구나. 한 달도 못 채우고 나왔고 제 다음에 온 그 젊은 아가씨도 한 3주 만에 그 집 그 공고? 네, 그거를 내셨더라고요. 야, 버티는 게 3주야. 저도 사실은 물음표가 너무 많거든요. 둘째 아들이 아픈데 정말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그래서 아가씨들을 그 집으로
들여서 아들의 뭐 혼을 달래거나 뭐 이런 게 아닐까